예. 1차전에서 지금도 미스테리인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바산이 오른발이 터졌을까? 될 팀 될. 될 팀. 아니 근데 오른발인데 너무 깔끔하게 그거를 바산이가 오른발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바산이가 김포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오른발로 지금 골을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김포전에서 1대0으로 이길 때도 바산이 오른발이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 1차전도 마찬가지. 2차전도 2차전에 오른발을 넣었구나. 네, 2차전 선제골이었죠. 예.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정용 기자 얘기한 될팀 될. 그렇지. 우주의 기운이 약간 좀 모이는 그런 기분이 있었죠. 그렇죠. 예. 뭐 거기다가 감독님이 애지중지 키우신 김규민 선수가 거기서 그걸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감동이 있는 그런 모든 시퀀스 자체가 그게 다 결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너무 이게 좀 잘 맞아떨어졌던 것들이 많은 게 제가 뭐 중계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천FC라는 팀의 역사를 생각을 해봤을 때 K리그2의 첫 번째 경기가 수원 종합운동장 원정 경기였었고 2013년에 그리고 그게 첫 번째 경기였고 이번 경기가 이제 또 K리그2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12년간의 기승전결이 마련이 됐던 거고 김규민 선수는 뭐 구단의 성골 뉴스, 또 바산이 선수도 도시는 뭐 팀은 다릅니다만 같은 도시에 있었고 또 수원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축구를 하다가 잘 안 풀려서 이제 부천으로 와서 잘 풀려서 다시 이제 K리그 1으로 올라가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말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바산이 선수는 되게 스토리가 재미난 선수잖아요. 감독님 전에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원래 부천이 좀 노렸던 선수인데. 그렇죠. 수원으로 먼저 가버렸고 저희가 먼저 바산이 선수 영상을 확인하고 에이전트한테 이제 오퍼를 넣었는데 그때 상황이 또 바산이가 공교롭게 세리 C에서 그 팀이 B로 올라가는 상황. 그러니까 아무래도 B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연봉이 올라가는 상황. 근데 저희가 제시한 금액이 그다지 많은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나는 그냥 B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영입을 못한 케이스였고. 그런데 너 왜 수원으로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바산이가 이제 B에서 다른 팀을 또 임대를 갔는데 그때 마침 수원 삼성에서 이제 스카우트가 가서 그 경기를 보고 이제 바산한테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해가지고 수원 삼성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원 삼성이 본 레벨보다 더 아랫 레벨에 있을 때부터 찾아내셨던 거네요, 바산이. 네. 그때부터 바산이를 먼저 봤죠. 네. 하지만 뭐 부천에게 다행이라면은 바산이 선수가 수원에서 좀 쓴 맛을 보고 조금 가치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바산이 에이전트가 감독님한테 다시 연락을 한 거죠. 네, 바산이 선수가 좀 수원하고 이제 계약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저는 바로 우리 팀장한테 무조건 나는 바산이 쓸 테니까 무조건 바산이 계약해 달라고. 네. 지금 뭐 바산이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투나토님이 지금 뭐 몬타뇨 선수 얘기도 해달라 그러고 뭐 갈레고라든지 몬쪽이 갈레고라든지 몬타뇨라든지 이런 외국인 선수들이 K리그의 다른 팀에서는 조금 좀 하향세를 겪었다가 부천에 와서 반등을 한 공격수들이거든요. 그 선수들도 뭐 갈레고 그렇죠. 갈레고도 이제 뭐 강원이나 제주에 있었고 몬타뇨도 K리그2 다른 팀들에서 이제 있다가 몬타뇨는 1년 사이에 2번이나 전남 엄청 불안해했을 것 같은데 몬타뇨. 네, 진짜 몬타뇨 선수는 겨울에 조금 힘들었어요. 솔직히 저희도 이렇게 몬타뇨 선수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몬타뇨가 딱 이 생각이 좀 이게 트라우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항상 자기는 못하면 또 언제 쫓겨나갈지 모른다는 생각. 겨울에 연습 게임을 하는데 전반전에 뛰는데 8km를 뛰었더라고요. 전반전에만요? 네. 이 데이터 우리 비치코 코치한테 물어봤어요. 그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 비치코 코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잘못된 거지 이건 뭐야? 기계 이상하네. 네. 아니, 야 8km 뛴다는 게 말이 돼? 그냥 이제 쓸데없이 막 뛰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를 마음이 그만큼 급했구나. 이건 기회 감독님에게 보여드려야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깊은 인상을 남겨야 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몬타뇨하고 미팅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몬타뇨한테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너만 열심히 해주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믿고 뭐 할 테니까 좀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된다. 오히려 8km 전반전에 8km 뛰었는데 물론 그때 저는 이제 90분 경기를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니까 전반전씩만 45분씩 이렇게 경기를 좀 뛰기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이렇게 경기했다고 후반전에 어떻게 뛸 거냐고 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컨트롤하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았어요. 몬타뇨 같은 경우는 좀 개성도 혼자만의 좀 생각이 또 좀 강했고 또 하나는 스페인어를 쓰다 보니까 이제 포하고
이제 조금 약간 그래도 좀 다르다 보니까 조금 소통하는 문제에서도 조금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 네네. 좀 여유로운 구단이면은 통역을 2명을 둘 텐데 네네네네. 부천은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몬타뇨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이렇게 뭐 소통이 잘 안 될 때는 다른 선수 30분 전에 몬타뇨만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30분 전에 영상 미팅을 따로 해준 적도 있었어요. 오. 왜냐면 이제 좀 더 우리 이제 제가 또 말이 좀 빠르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면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30분 전에 미리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몬타뇨만 따로 이렇게 영상 미팅을 해준 적도 많았고. 네. 그러니까 잘 살려서 쓴 일종의 재활공장장 같은 모습이 나오는 데는 그렇게 맞춤형 케어가 들어가는 게 예. 지금 댓글창에 감독님 몸 쪽이 PK 2번 연속 놓쳤을 때 어떤 심정이셨나요? 공교롭게 저때 제가 화면에 영상이 찍혀 있더라고요. 표정이. 아, 네. 표정하고 똑같았어요. 아무 생각 안 났었어요. 보통 이제 감독님이 그래서 몬타뇨 선수를 불러다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주문을 하면 몬타뇨 선수는 일단 뭐 알겠다고 다 한대요. 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알겠다고 하는데 막상 피치 위에 올려놓으면은 사실은 못 그거하고는 알아듣는 걸 또 수도 있어. 관계없는 플레이를 많이 제가 볼 했다고. 때는 감독님도 이미 작년 루페타를 거치셨기 때문에 지금 댓글에 보니까 작년에 루페타 선수 있었고 올해 몬타뇨 선수 있었는데 두 선수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약간 금쪽이 같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비슷해요. 눈을 가릴 수 없다. 예. 예, 뭐 그런 선수를 잘 또 데리고 와서 또 부활을 시켜가지고 팀의 일원으로 또 만들어냈고, 부천의 올 시즌의 승격을 그리고 성공을 이야기를 할 때 또 가장 놀라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산인데요. 그 예산 그리고 특히 선수단에게 지급하는 그 연봉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다른 구단하고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잘 조립을 한 거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올해는 아직 선수단 인건비가 공개가 안 되는데 2023년, 2024년을 보면은 부천은 K리그 2에서도 10위권 수준이고 30억 아마- 초반대. 예, 네. 올해도 아마 뭐 감독님 네. 아직은 얘기 못 하시겠지만 그 비슷할 건데 그래서 지금 다른 K리그2 구단 감독님들이 좀 힘드세요. 이게 참 사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아. 부천은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해? 예, 이거는 옆집 사실- 영민이는 학원 안 보내줘도 서울대를 가더라. 서울대를 가잖아. 너도 과외 끊는다. 요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팀을 또 이렇게 꾸려서 대동소이한 예산들 30억대 초중반대의 예상으로 이렇게 또 승격을 이뤄내게 됐습니다. 여기도 사실 댓글에 좀 많이 올라오는 게 어떻게 그렇게 어린 선수들 저평가된 선수들을 잘 발굴을 해가지고 스카웃을 하시느냐. 사실 이게 또 세간의 관심이기도 해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하고 이제 뭐 팀을 운영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좋은 선수를 데려와가지고 베스트 11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예산이 적더라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어린 선수들, 그 대신 그 어린 선수들이라는 게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 그래도 뭐 고등학교 때부터 좀 이렇게 잘했던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그냥 몸값이 좀 싸니까 그런 선수들을 임대도 받고, 그 다음에 뭐 재준이라든지 이렇게 좀 완전 인정시킨 선수들도 있고, 좀 그런 선수들하면 이 선수들한테 좀 더 기회를 주면 분명히 실력들이 올라올 선수라는 것을 좀 판단해서 그런 선수들한테 좀 많이 제가 스카우트도 좀 많이 했었고, 또 기회를 주니까 또 그 선수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또 다른 좋은 데로 이적을 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선수들을 뽑는다는 거는 솔직히 예상 가지고는 쉽지 않은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 그러니까 아까 뭐 바사니, 뭐 몬타뇨, 갈레고 다 마찬가지지만 어린 선수들도 사실은 어딘가에서 상처를 받고 이 친구 뭐 유망주라고 잔뜩 기대하고 데려왔는데 아니네라고 낙인이 찍힌 상태로 오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부천으로. 지금도 뭐 작년에 왔던 홍성욱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 지금 와서 하는데, 근데 부천으로 오면은 이제 이 장점이 드러나니까 그게 점점 입소문을 타고 약간 이런 선수들하고 에이전트들은 부천으로 가자,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됐더라고요. 네. 에. 그러니까 부천에 가면은
성공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영민 그런 감독님이 성장시켜준다. 예, 예, 예. 어.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됐죠. 이 아뚜너뚜님이 지금 또 슈퍼챗으로 물어보셨는데 선수 보시는 눈이 뭔가 좀 남다르신 것 같은데 선수를 판단할 때 좀 본인만의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거든요. 일단 포지션별로 다르다고 봐야죠. 일단 뭐 측면에 있는 선수냐, 가운데 있는 선수냐, 그다음에 뭐 센터백을 보는 선수냐, 스트라이커를 보는 선수냐,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뭐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측면에 있는 선수인데 공을 너무 잘 차. 근데 스피드가 없고 기동력이 떨어져. 이거는 뭐 또 그게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 맞게끔 이렇게 좀 선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술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제 감독님이 이번 이 승격의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두 가지 모멘텀이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일단 작년 여름에 부천의 터줏대감이던 이제 닐손 주니어 선수를 감독님이 여름에 이제 가감의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때 이제 근데 워낙 이 닐손 주니어 선수는 부천에서 본인이 보여준 퍼포먼스나 입지나 또 팬들의 어떤 지지가 있으니까 사실은 손대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 선택을 하시고 나서 3백이지만 상당히 공격적인 압박과 전진을 하는 팀으로 변모를 했거든요. 그 선택을 좀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닐손이라 그러면 정말 제하고 같이 있는 동안에도 많은 도움을 준 선수고 또 부천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또 닐손이 제가 힘들 때 또 제가 다시 불러들였을 때도 저희가 뭐 준플레이오프 가고 할 때 굉장히 조금 그 역할을 잘 해줬었고 근데 이제 닐손이 제가 올해도 이제 닐손이 계약을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닐손이 있음으로 해서 전술적인 변화를 방금 말씀하셨듯이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전술적인 변화를. 그래서 닐손을 조금 과감하게 이제 계약을 안 하면서 작년 여름부터 조금씩 경기를 빼면서 이제 전술적인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일단 닐손이 이제 기동력적으로 안 되니까 닐손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압박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기동력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변화가 닐손한테는 미안하지만 닐손이 좀 나감으로 해서 좀 그런 변화가 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감한 판단이 만든 이제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제가 전해 들은 이거 고급 정보인데 감독님이 이제 겨울 되시면은 유럽으로 가셔고 지난 겨울에는 독일, 네덜란드 이런 데 도셨는데 그때 제가 들은 걸로는 감독님이 어느 팀에 들어가셔가지고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한 며칠간 보셨는데 그 팀이 어디였냐면 바로 마인츠. 네네. 그래서 올해 부천이 보면은 마인츠가 보면 3, 4, 2, 1 정말 잘 쓰고 굉장히 공격적인 윙백들. 저는 올해 보면서 시즌 그때 이제 벌교에서 감독님 연습 경기한 거 봤는데 윙백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올해 이거 하실 건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독님이 그때 이제 고경민 코치하고 같이 가셔서 거기서 좀 빼오신 게 있습니까? 네. 노하우를. 일단 뭐 마인츠에서도 제가 뭐 훈련하는 것도 많이 보고 그다음 경기하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에서는 좀 쓰리백이라 그러면 뭐 많은 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수비적인 전술이 아니냐. 근데 반대로 제가 뭐 그 마인츠 수석 코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왜 당신네는 쓰리백을 선호를 하냐, 사용을 하냐 했더니 뭐 어차피 숫자를 많이 하나씩 늘리려 그러면 밑에서부터 숫자가 하나 더 많다 그러면 빌드업 할 때도 더 편하지 않냐. 우리는 뭐 공격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쓰리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대 50으로 쓰리백 사용하는 팀이 굉장히 많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 측면 쪽에 있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는 윙백이죠. 옛날 말로 뭐 풀백이라 그러면 정말 수비만 잘하는 친구들로 하여금 이렇게 좀 많이 사용했는데 제가 딱 갔는데 너무 윙백들이 활약도에 따라서 팀의 경기 승패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리고 윙백들의 이 역할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 쓰리백 전술에서는 이 윙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때 한 번 더 느꼈었고 근데 현장에서도 또 그 경기를 보면서도 이제 옆에 고경민 코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도 저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까? 우리도 저런 식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 이제 그게 경기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또 어려움으로 많이 다가왔었고, 그런데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뭐 경기를 계속 하면서 아마 바꿨던 게 좀 제일 큰 네. 저희 팀에 좀 좋은 성적을 내는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그래서 있는데. 올해는 일관되게 보시면 뭐 박창준, 티아깅요, 장시영, 네. 또 어린 선수들 아주 공격적인 선수들만 계속 윙백에다가 네. 세우셔가지고 네. 결국은 그 선수들이 또 역할을 많이 해줬죠. 네. 네. 지금 댓글에도 올라오는 게 사실 티아기용 선수 이야기도 있고 뭐 역발 윙백이라든지 예, 또 장시영 선수 이야기도 지금 또 댓글에다 적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확실히 이제 그런 색채들을 잘 녹여내다 보니까 또 김규민 선수도 그래서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두 번째 경기에서 또 그 네. 위치에서 골도 넣을 수가 있었고 예, 그런 장면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채팅에 역발 윙백을 쓰셔서 뭐 좋았다 이런 게 아니고 당황했다라고 하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흔치 않은 맞아요. 한쪽만이 아니고 양쪽 다 역발인 경우는 전 아예 없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그러니까 정발이면은 치고 올라가서 크로스 올리고 빨리 복귀하고 이런 플레이가 진다면 역발 윙백은 사이드 채널을 아예 각자 혼자서 통째로 담당을 하고 뭐 이제 장시영 들어온 뒤에 박창준이 올라가면은 박창준이나 바산이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좀 더 공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구상을 중간에 장시영을 데려올 때는 처음부터 그 구상을 하고 이 친구는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 쓰겠다 이렇게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기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저희가 1로빈에 이랜드랑 경기했을 때 굉장히 조금 힘든 경기를 해서 3대1로 졌고 2로빈에 제가 원하는 걸 조금 이렇게 잘 나오다 보니까 이랜드를 경기한테 이긴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를 본다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왜냐면 이랜드가 굉장히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좋은 팀인데 저희가 한쪽으로만 해가지고 한쪽으로 풀어나간다 정말 쉽지 않은 팀.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한다 그러면 한쪽만 몰아놓고 이 볼만 빠르게 반대로만 간다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공격할 수 있는 팀. 근데 오른쪽에서 오른발 선수가 볼을 잡으면 안으로 볼을 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안으로 볼을 넣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물론 상대 지역 가서 크로스하기는 좋은데 조금 더 중원 지역에서 안으로 패스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대신 역발이다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상대를 떨어뜨려 놓고 안으로 패스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반대로 오픈시킬 수 있는 그 장점이 분명히 나오는 경기. 그래서 이랜드하고 할 때 이로빈에 저희가 경기 초반에는 안 좋다가 그 한 번 전환되고 난 뒤부터는 굉장히 저희 패스로 이제 계속 가다가 저희가 그 이랜드한테 이겼던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조금 더 윙백들이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친구도 있지만 한쪽으로만 진행되기보다는 빠르게 반대로 전환시키기를 원했던 거죠. 네. 조금 더 상대 지역을 갔을 때는 조금 크로스가 이제 역발이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경우도 좀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중원 지역에서는 역발로 인해서 빠르게 반대로 공략하는 게 조금 올 시즌에 좀 목표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장점들을 좀 잘 활용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썬데이 100904님이 그거 영업 비밀 아니냐고 말씀하셔도 되냐고 그러는데 괜찮습니까? 네. 예. 이게 뭐 말로 설명해 주는 거하고 실제로 네. 트레이닝 세션에서 달라요. 감독님이 네. 하시는 노하우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예. 이재원 선수가 올해 좀 여러 가지로 좋았던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감독님이 보시기에 이재원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시거든요. 네, 이재원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울산에 디렉터를 할 때 이재원 선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팀의 주장이었고 굉장히 뭐 센터백을 오는 친구인데 굉장히 가능성이 풍부한 선수였고 그때 당시만 해도 대표팀이란 뭐 열린명 대표는 다 갔던 친구였기 때문에 저 선수가 가진 제일 좋은 잠재력과 능력이라 그러면 저는 일단 피지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피드도 좋은 선수고 뭐 점프력도 좋은 선수고 그다음에 충분히 뭐 피지컬로 갖고 있는 디펜스적인 부분은 우리나라 선수랑 조금 다른 파워를 갖고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 선수인데 조금 아직까지는 뭐 올해도 경기를 나와서 좋은 경기도 많이 했지만 안 좋은 경기를 좀 이렇게 나온 경우도 많은데 성장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하는 단계를 조금만 더 빨리 조금 더 성장해 준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미리 미리민기님도 공중볼에 강한 선수인 것 같다. 뭐 그러니까 피지컬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다 잘 쓰신 것 같고 백스리를 또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든지 장점 같은 것들이 잘 좀 조화가 된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뭐 백스리가 시즌 초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니손이 빠짐으로 해서 좀 힘들었던 거는 뭐 상혁이가 01년생, 그다음 재원이가 02년생, 성욱이가 02년생 이런 친구들이 이제 경기를 이제 뛰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잘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경기를 하다가 누구 한 사람이 실수를 해버리면 이제 같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또 자룡이가 네. 마침 이제 좀 복귀해 줘가지고 시즌 초반에 좀 또 힘을 실어줬었고 그다음에 자룡이가 나가고 난 뒤에도 이제 동규가 들어와가지고 또 그 역할을 좀 해줬었고 그래서 제가 막 시즌 초반에는 3백을 이 친구도 넣고 이 친구도 넣고 많이 이렇게 조금 그 했는데 뭐 시즌 말미쯤 갈 때는 그래도 뭐 동규라든지 성욱이라든지 뭐 호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로 하여금 조금 3백을 구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진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때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 다녀오고 이 선수의 기대가 높았는데 사실 포지션적인 정체성이 계속 네, 이 네. 선수가 바뀌다 보니까 막상 헤맸던 것 같아요. 근데 부천에 와서 감독님이 드디어 이 선수한테 맞는 옷을 이제 찾아주신 게 아닌가. 저는 정호진이 저 위치에서 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후진이가 미드필더 선수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가끔씩 이제 측면 사이드, 예. 사이드도 본다고 알고 있었는데 겨울에 제가 이제 처음에 데리고 와서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공을 못 차더라고요. 저는 미드필더 쪽에서는 좀 기술이 조금 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데 그 반면에 정말 호진이가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1대1 데인마크라든지 그다음에 빠른 선수들이 치고 뛰는 걸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호진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까 하면서 호진이하고 또 따로 불러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미드필더 봤던 선수가 저는 쓰리백한테도 굉장히 공격적인 주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편하게 이제 빌드업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들어오면 호진이가 좀 힘들 때도 있지만 반대로 뭐 승강 프로그래프 할 때도 윌리안이나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면 또 호진이가 또 더 그 선수들을 잘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호진이도 가지고 승강 사박이나 이런 선수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선수들이 잘해줬지만 저는 윌리안도 굉장히 호진이가 잘 막아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포지션 변화라기보다도 일단 그 포지션에 안 맞는 포지션이지 않았나 저는 미드필더가 사실 그래서 2차전도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중계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잘 기억이 나는데 윌리안 선수가 조금 보이는 것 같다가 아무래도 포지션적으로 정호진 선수하고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윌리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호진 선수가 윌리안 선수의 존재감을 좀 잘 지워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하면서도 좀 받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통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을 뿌렸냐고 감독이 인터뷰할 때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두 선수가 물 뿌리고 도망갔잖아요. 네네.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덜 추운 계절에 물을 뿌려야지 감기 걸려. 바로 살얼음이 얼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 뿌리고 도망가더라고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누군지.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